가상화폐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주열 총재나 외국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되냐, 꽤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터질 위기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빨로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금융위기 직전처럼 거품이 껴있다 라고 그랬죠. 이거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로 급등한 상황이었죠. 유동성 증가랑 저금리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저금리도 아니었고 유동성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 전부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위험하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다. 이제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직전 정도 되는 게 2019년 정도고, 지금은 그때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GDP 대비 집값을 봐라.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 봐라.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보다 훨씬 더 부담이 심하고, 주택 구매력 지수 보면 구매하기 힘들고, PIR 지수 보면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금리 그리고 집값 둘 다 고려하더라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은 이미 넘어섰죠. 그런데 금융위기 때보다 인터넷도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더 내주면서 집값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포털에서도 계속 오른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정보에 민감한 2030들이 일방적인 정보만 받게 되고, 본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질 것이라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한테 털어놓고 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들이 경제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우스푸어가 되고 빚만 갖고 있고, 그러면 소비가 안 돌아가고 내수 중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출의 의존도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국가 발전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들만 잘 처먹고 잘 살고 언론들은 거기서 광고비만 잘 처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런 이야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왜? 미국의 회복세가 더욱 뚜렷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시보다 지금 미국의 회복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저효과, 두 번째는 터지지 않았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터지고 난 뒤고, 코로나로 온 거는 터진 게 아니에요. 아직 터지는 건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 그때랑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기가 2007년 2009년 이때를 볼 때냐, 그때는 이미 터지고 나서 문제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고, 지금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서 거품이 더 커진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터지고 나서를 봐야죠. 지금 경기 회복 빠르니까 된다, 이 뒤에 터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도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었죠. 레버리지를 이용한, 좋게 말해서 레버리지, 나쁘게 말하면 빚이죠. 빚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기가 들어갔는데 얘가 급등락하죠. 자, 그러면은 급등 급락 둘 다 문제예요.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급등하는 그런 거품은 언젠간 터진다. 암호화폐처럼 급등한 경우는 결국에는 급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위험이 커지더라. 그런데 급락했죠.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계의 손실 위험이 커진 게 아니라 가계의 손실이 커졌다. 지금도 기사 나와요.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벌었다. 근데 엄청 많이 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4,600억 우리나라 통틀어서 차익 실현한 것만 계산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버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손절하지만 장투할 거야 하고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차익을 번 사람일까요? 아니면 손해본 사람일까요? 이런 급락장에서 못 팔고 있던 이유는 본전 생각나서죠. 손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손해봤으니까. 이미 손실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대출의 부실화로 이끌어지면서 금융기관에 타격을 준다.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죠. 다음 금융위기에 진원지는 가상화폐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거래로 부풀려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준다. 자, 핵심은 뭐예요? 전 세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즉 동조화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 규제가 없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과거랑 비교해 볼게요. 리먼 때 어때요? 자, 리먼 때 대출 기준이 어떻게 완화됐냐? 증명된 자산에서 점점 더 명시된 수입, 명시된 자산으로 바뀌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 한 3억 빌리고 싶어요.
앞으로 7월 이후에 DSR 시장을 보면은 한 3억 정도 빌리려면은 연 4,500만원 정도는 벌어야 되겠더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4,500만원을 번다는 것을 증명소득 증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3억 정도 대출 받으려면 9억 정도 아파트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자산 되는 아파트를 산다. 모아둔 돈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뭘로 바꾼다고요? 명시. 명시가 뭐예요? 나 9억대 아파트 살 거고요. 9억 아파트 자산이고요. 4,500만원 정도 벌어요. 실제는 한 3,500만원 벌고, 아파트도 그 정도 안 나오는데 한 7억 하는 거를 9억으로 업계 해가지고 대출 많이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만 해준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때 왜 저렇게 됐어요? 집값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떨어진 거는 조금인데 올라간 것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누가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겠냐? 고점이라도 잡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일본이랑 그 다음에 리먼 때 미국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급격히 붕괴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버블 때 같은 경우는 이미 1기 신도시로 억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직전에도 우리나라는 규제로 억제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싶으니까. 그런 상황이기에 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리먼 터진 뒤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났죠. 그러면 규제로 억제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규제로 억제하니까 지금처럼 무리한 대출은 안 받았는데 영끌,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고용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외면된 2030을 자극하니까 그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 한 이후에는 어떤 논리가 생겼냐? 이래서는 먹고 못 산다. 무조건 재테크 해야 된다. 돈이 돈 벌어주는 시대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가게 된다. 결국 그게 위험을 촉발하는 거죠. 거기다가 닌자 대출, 자산 수입이 없는 고위험 채무자에게 구입하기만 하면 주택자금 빌려주는 것. 개 이름 갖다 줘도 빌려줬다. 그런 상황이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규제하고 하는 명시된 법안이 없고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저게 터졌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 보면 어때요? 여태까지 없었죠.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적용 규정 언제 생겼어요? 5월 28일. 이게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다. 즉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가 만연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세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자영업자 중에서 10명 중 하나는 가상화폐 투기했고 엄청난 손실 봤다. 문제는 자영업자나 이런 대출은 9월까지 유예가 됐죠. 그러니까 얘네가 연체율로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해 보인다. 이런 상황일 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주식 같은 경우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비하면 과도하진 않지만 경제가 다 살아나기 전에도 시가총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버핏지수도 과거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를 넘어섰더라. 이런 상황이 됐으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똑같이 그랬죠. 지금도 무조건 오른대요. 저점이래요. 집값도 계속 오른대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산은 무조건 오른다. 유동성 엄청나게 풀어놔서 오른다.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치 상승이라서 오른다. 화폐가치 하락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도 그랬어요. 버블 아니다. 계속 오를 거다. 계속 집값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더 오르는데 무슨 상관이냐. 레버리지 이렇게 많이 해줘서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DSR 규제 들어오고 바젤3 적용되고 하는 거예요. 충격 커지지 않게. 그런 와중에도 이러고 있어요. 10% 떨어져도 오를 땐 2배 오른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홍 부총리의 발언을 가지고 12.4%, 11.2% 하락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뭐랑 비교했냐? 지수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랑 비교했어요? 평당 가격. 이 평당 가격은요, 지수 올라가는 거에 한 대여섯 배는 더 높게 나오죠. 지수는 거래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평당 가격은 한 개의 아파트가 실거래가만 오른다고 치더라도 그 단지 전체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러면서 2배 오르는 것은 평당 가격으로 하고 떨어지는 것은 평당 가격으로 그때 떨어진 거 찾아보면 그 당시에 떨어진 거 보면은 하락기에는 거래가 적어서 말이 저렇게 나오는 거지, 음마 이런 데는 50%, 40%, 재건축 아파트 막 40~50%씩 떨어졌죠. 아닌 걸로 해도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 빠졌죠. 비교 대상 잘못됐죠. 잇따른 정책 실기 이야기하고 있죠. 무조건 정책 실패다. 허언된 경고다. 그러면서 영끌로 사는 게 옳았다. 근데 집 사면 10년 가지고 있는다면서 내 집 마련하면은, 근데 영끌 언제 했어요? 19년, 20년. 그리고 정책 문제였어요? 이거 금리 문제였죠. 공급 부족의 매물 잠김.
공급 부족 아니고 매물 잠김 아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계속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빨 금융위기가 온다. 왜? 일본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거의 안 올랐죠. 그 다음 미국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참여정부 때. 근데 문제는 미국 이럴 때 우리나라 올랐죠. 일본 이러고 미국 이럴 때. 지금 집값 보세요. 저기 강남 3구 중에서 뭐 서초나 강남 같은 데 가보면은 뉴욕이나 도쿄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널렸다. 근데 우리나라가 뉴욕이나 도쿄 넘어설 만큼 그렇게 잘 벌어요? 일본 부동산 버블 직전에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다 이거 아니에요. 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집값 상승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느냐? 그 전에 다 올라놨으니까. 자, 거기다가 일자리 파괴는 금융위기의 4배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경제 충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 거품이 꼈다. 근데 자산 거품이 터지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회복이 빠르니까 회복이 빠르면 그만큼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면 그만큼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진다는 건데 경제가 잘 나갈 땐 금리를 올려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거기다 소득은 감소하고 있죠. 소득은 줄었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집값도 올라가요. 누가 사요? 소득도 줄고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여력은 떨어지는데 집값은 더 올라간대요. 1년 내내 올랐다. 지수는요 바로 반영 안 되고 지수 측정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합기가 길어질 때 보면은 하락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한 반년 이상은 더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12, 16 이후에는 금매 거래 안 됐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보고 있냐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하는 거 외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상화폐 비교, 주식 비교, 그 다음에 세계적 경제 상황 비교, 금리 상황 비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랑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글로벌적인 시각은 저희가 부족합니다.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가장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시즌2. 근데 시즌2는 더 센 놈이 온다. 적어도 우리나라에.